읍내 우체국 창구에 서서 낡은 번호표를 쥔 손이 파들파들 떨렸답니다. 제 나이 72평생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남들 등 처먹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퇴직금 정산 서류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30년을 넘게 다닌 공장 창고 관리직이었건만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 월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네는 서류 뭉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저는 씩씩거리며 우체국을 나섰지요. 등 뒤에서 들리는 다음분 오세요 하는 건조한 목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아서 문을 박차고 나가며 괜히 애꿎은 유리문에 화풀이를 했답니다. 그 인간 분명히 저 몰래 돈을 빼돌린 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도 멀고 가팔랐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얹힌 우리 집 대문을 열자마자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늙은 남편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지요. 당신도 봤지? 그 자식들이 나를 아주 봉으로 아는 거야. 내 청춘 다 바쳐 일한 대가가 겨우 이거라니 세상에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저는 씩씩거리며 밥상보를 걷어치우고는 남편이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쏘아붙였답니다. 당신은 멍하니 앉아서 뭐 해요? 내가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는데 같이 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그저 묵묵히 숟가락만 내려놓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마치 저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더 날카롭게 굴었지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상대방이 내 돈을 횡령했다는 가설만이 진실로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동네 우체국 앞까지 다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벼르고 또 벼렸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저의 직속 상사였던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내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칠 생각이었거든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데도 받지 않자 저는 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답니다. 지금 바쁜 척하는 건가? 어디 한번 피해보시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우체국 앞 벤치에 털썩 앉아 억울함을 곱씹었지요. 30년 근속이면 적어도 노후 자금은 넉넉히 챙겨줄 줄 알았던 제 기대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떼약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제 마음은 겨울날 강물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얼마 후 동네 농협 ATM 기기를 찾아가 통장을 찍어보았답니다. 역시나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찍혀 있었지요. 그 숫자를 보는데 눈앞이 핑 돌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답니다. 비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야. 분명 더 있을 거야. 그놈이 중간에서 가로챈 게 분명해. 저는 ATM 기기를 발로 찰듯이 노려보며 씩씩거렸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리는 것도 상관없었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통장을 품에 꼭 안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거리로 나섰답니다. 전 직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지요. 퇴근하려던 김 과장을 정문 앞에서 가로막고는 다 짜고짜 고함을 질러댔답니다. 이보세요 김 과장. 내 돈 어디로 빼돌렸어요? 정산 서류가 이게 뭐예요? 나를 아주 노망난 할망구로 보고 이런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르신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라며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가로채며 더욱 독하게 쏘아붙였지요. 당신 사람 그렇게 살지 마.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저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몰아세우고 있었답니다. 미안함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오직 제 억울함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짐 정리를 하다가 버리려던 우편물들 사이에서 낯익은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답니다. 우체국에서 대충 훑어보고 구겨 넣었던 봉투였는데 무심코 펼쳐보니 제가 제대로 읽지 않은 뒷면이 있었지요.
거기에는 긴급의료비 차감 및 고용유지 특별기여금이라는 알 수 없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동안의 서류들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었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문구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어 내려갔답니다. 뭔가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화를 퍼부었답니다. 당신도 공범이지? 나 몰래 무슨 서류에 도장 찍은 거 아니야. 나만 모르는 거 있으면 당장 다 불라고. 저는 집안의 가재도구를 뒤엎으며 서러움에 사무쳐 소리를 질렀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극에 달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낼 뿐이었지요. 여보 제발 좀 진정해. 사람이 나이가 들었으면 좀 차분해져야지 왜 그렇게 날이 서 있어.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 던졌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날뛰는 이유는 어쩌면 저 자신의 비루함과 좁은 마음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김 과장의 집 앞까지 찾아갔답니다. 우체국에서 알아낸 주소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요.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초췌하고 창백했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의 쾌한 눈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답니다. 말해봐요. 그 서류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왜 내 퇴직금이 이렇게 깎여나간 거냐고요? 저는 억지로 기세를 올리며 압박했지요.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거실 안쪽으로 저를 들였답니다. 그의 집은 예전에 깔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약봉지가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직감했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상대가 건넨 서류를 거실 탁자에 펼쳐놓고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리려 했는데 너무 흥분하셔서 어르신이 2년 전 뇌종양 판정받으셨을 때 회사에서 규정상 퇴직 처리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영진을 설득해서 어르신이 치료받는 동안 급여의 절반을 위로 금명목으로 빼서 지원해드렸던 거예요. 법인 돈이 아니라 제 연봉을 깎고 사비를 들여서까지요. 저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가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애썼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답니다. 그저 돈만 밝히는 악덕 상사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급여 명세서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옆에 특별 의료지원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고 금액만큼 그의 월급에서 차감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작은 주석 하나하나에 그의 고민과 희생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쥔 채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요.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사람도 아니야. 제 입에서 나온 모진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저는 그가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위해 뛰어다녔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제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몸서리쳤답니다. 그가 겪었을 고통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제 돈 몇 푼 때문에 그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웠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상대의 집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그가 조용히 건네준 손수건조차 받기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그는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이제는 치료가 다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미소를 지었답니다. 어르신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저는 어르신이 건강하게 퇴직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한마디에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바닥에 이마를 찢으며 용서를 빌었지요. 내가 정말 못난 늙은이였어요. 당신의 진심을 짓밟고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죽어야 마땅해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지만 그는 저를 탓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줄 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우체국 앞을 지나가며 저는 그곳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답니다. 여전히 똑같은 우체국이고 똑같은 거리였지만 제
마음속에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저는 우체국 창구에 들러 어제 제게 서류를 건네주었던 직원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사과했답니다. 어제는 제가 참으로 경솔했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치고 민폐를 끼쳤어요. 직원은 당황하면서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지요. 저는 우체국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저의 무지함이 빚어낸 오해는 이렇게 처절한 후회로 끝이 났지만 그 덕분에 저는 다시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기로 했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사연들로 얽혀있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도 이제는 더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때로는 문득문득 그때 그 서류를 떠올리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지만 그 후회의 기억이 저를 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기로 했답니다. 김 과장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매일 기도하며 저는 오늘도 읍내를 걸어간답니다. 비록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이제라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오해였지만 가장 값진 가르침을 얻은 순간이었거든요. 다시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 굳게 다짐했답니다. 저의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직접 겪었으니까요. 이제는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로 남고 싶답니다. 세월이 지나 머리가 더 하얘져도 오늘 흘린 이 눈물만큼은 잊지 않을 것이랍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그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선 저의 고백이 혹시라도 비슷한 오해 속에 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세상의 모든 오해가 기록과 대면으로 풀리고 그 끝에는 차가운 단죄가 아닌 따뜻한 이해가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제 인생의 고해성사였답니다.